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강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영화 속 아버지들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영화 갖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한국 영화 가운데 아버지들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한국 영화 단골 소재가 또 모성애, 또 부성애죠. 근데 특히나 아버지들이 영화 속에서 자주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스릴러 영화가 그 유행이었을 때는 예. 그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들의 얘기가 펼쳐졌죠. 또 재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가시 같은 영화가 이제 김명민 씨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약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펼쳐졌는데 올 여름부터 쭉 지난 추석부터 해가지고 쭉 그 잇따라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관통하는 것이 다들 그 아버지들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즘 왜 이렇게 아버지들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한국 영화가 담고 있는 아버지들의 초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하나는 무기력.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상함. 그리고 또 하나는 포악함입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흥미롭게도 지난 추석 때부터 쭉 이어지는 한국 영화가 이 세 가지 아버지들의 양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가 관상. 네. 한재림 감독의 영화고 지난 주말에 벌써 8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조선 초기의 천재 관상가죠. 내경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앞세워서 수양대군과 김종서 사이의 그 왕권을 둘러싼 다툼, 여기에 휘말려드는 그 내경이라는 인물의 인생 역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기본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의 그 줄거리, 기둥줄거리 이제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딱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줄거리 이제 메인 플롯이라고 부르고 그 표면 아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깔아놓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서브 플롯은 바로 송강호 씨가 맡은 내경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들은 입신양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내경은 아버지 저 조상들이 역적이었기 때문에 네가 어차피 관에 나가봤자 제대로 출세를 못하니까 아예 꿈을 포기해라. 그런데 아들은 결국은 과거에 급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정에 나가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 내경도 어쩌다 보니까 뭐 기생집에서 그 관상 봐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김종서의 최측근이 됩니다. 예. 김종서가 자기가 사람들 인재를 등용할 때 이 내경한테 얼굴 한번 보고 일을 잘할 놈인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그 시대가 수양대군하고 김종서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쪽의 편에 서야 돼야 또 이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될지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크게 무방하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내경의 선택이 이 아들에게 엄청난 그 비극적인 어떤 그 결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경이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바다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저 파도를 보았을 뿐이다. 근데 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나는 그 바람을 보지는 못했다. 나는 사람의 인생을 말했을 뿐이지만 시대를 보지 못했다. 예. 이런 그 성찰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관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버지들의 어떤 그 근시안적인 자기 이해 이런 것들이 결국 아들 세대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영화 속에서 내경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했고 어떤 더 큰 강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아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좀 이 땅의 아버지들이요. 좀 눈은 똑바로 뜨고 좀 넓게 보고 사십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극중의 내경이 수양대군 편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로 봐서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는. 예,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보면은 수양대군이 이제 악역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예. 근데 수양대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보면은 세조, 뭐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만든 또 성군으로 이렇게 또 평가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내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뭔가 역사의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고 그냥 김종서가 자신을 등용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충성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그 비극 속에 휘말리게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보는 그 내경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의 운명을 막 점쳐주는 듯 하면서 굉장히 굽어보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지만 사실은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의 한계, 네네. 인간의 한계도 함께 네. 생각해보는 영화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로 대표되는 또 부성애를 다루는 한국 영화의 아주 전형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에 개봉한 그 이준익 감독의 소원. 예. 지난주에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설경구 씨가 맡은 아빠 역할이 바로 그 자상함의 대명사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이 집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8살 난 딸, 그 영화 제목 그대로 소원이라고 하는 그 어린 딸이 학교 가는 길에 어떤 몹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아동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간이라는 영화가 그 장애인 학교의 그 성폭행 문제를 다뤄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이 아동 성폭행이라고 하는 소재가 다소 관객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이런 그 범죄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보다는 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힐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경구 씨가 그 딸이 그 사건 이후에 성인 남성들 다 무서워해요. 심지어 아빠조차 네. 다가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 딸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코코몽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코코몽 이제 인형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요. 딸이 등교할 때마다 또 병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와서 퍼포먼스 같은 걸 하면서 조금 더 다가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영화 후반부부터 쭉 펼쳐 보이면서 관객들에게 그 코끝찡한 가족 휴먼 드라마적인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 소원은 이제 설경구 씨를 대표되는 그 아빠의 자상한 모습을 통해서 괜히 세상에 나가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아들, 딸들을 먼저 보살펴라. 뭐 이런 얘기를 관객들에게 좀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화의 주제들이 다 예, 예. 뭔가 현실 정치에서 좀 떨어져 있으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관상이라는 영화에서의 내경은 현실 정치의 큰 흐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눈앞에서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편을 든 것이지. 예. 말하자면 내경은 조선 초기 시대 정신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경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원은 다른 측면에서 그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너무 밖에서 뭔가 거창한 일을 벌이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사실 가정에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뭔가 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미시적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개봉한 화이라는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화이라는 영화에서의 아버지상은 포악입니다. 포악. 그러니까 이 사실은 친아버지는 아닌데요. 그 5명의 범죄 집단이 유괴를 꼬마애를 납치해놓고 이 꼬마애를 키워요. 그래서 네. 이 5명의 범죄 집단 조직원들이 모두 이 꼬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꼬마는 아버지가 5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 근데 그들이 다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아버지는 얘만큼은 우리처럼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데 유학을 보내려고 하고 어떤 아버지는 또 이 친구한테 막 총 쏘는 법 가르쳐주고 뭔가 사람 죽이는 법 가르쳐주고 뭐 이런 그 상황. 그러니까 예. 자신이 처했던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을 대물려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그걸 저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 역을 맡은 석태 5명의 아버지 가운데 가장 뭔가 잔인한 성격을 가진 김윤식 씨가 연기한 그 석태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하죠. 괴물을 네가 이기려면 네 스스로 괴물이 돼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누구도 자기 입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아들에게도 물려주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 독해야 돼. 너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돼. 이런 룰들을 가르치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의 현실적인 임무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예. 화이란 영화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율법이 아들 세대에게 대물려지는 그런 상황에 그 아들이 그 반기를 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제목이 왜 화이죠? 주인공 이름이 화이예요. 주인공 이름이 화이고 여진구 씨가 화이 역할을 했군요. 예, 그 부제가 괴물을 삼킨 아이라고 하는 그 부제를 담고 있는데 한국 영화 속에서의 아버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무기력하고 자상한 그런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보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사회 시스템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캐릭터에 농축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장준환 감독은 이 5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 아버지상은 포악함, 폭력성 이런 것들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